1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탄핵 선고를 전후로 등락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해외 증시는 유럽과 미국 모두 5% 이상 추가 하락하는 극심한 변동성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상품 시장이 대폭락을 했는데요. 모두들 출구를 향해서 뛰어가는 것 같지만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이 읽을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는지, 또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등을 2004년 이후 20년 넘게 시장에서 살아남은 트레이더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황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거나 또는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먼저 시황을 보내드립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코멘트하는 게 중요하지 다 지난 시장 이야기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실 수 있어서 그 점을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실시간으로 코멘트하는 것은 이른바 떠먹여주는 것이죠.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떠먹여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한 코멘트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영상은 전문 용어를 따로 해설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트레이딩에 어느 정도 경험이 생긴 분들은 이제 본인보다 더 나은 혹은 관점이 다른 해설을 관심 있어 하게 되죠. 최소 2-3년 이상 시장에서 생존하신 분들은 기본 역량은 검증받았어요. 그래도 가끔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금융시장에 참여한 경력이 짧기 때문에 종종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요. 그럴 때 다른 트레이더가 복귀를 한 것을 들어보면 그 내용을 수용을 하든 비판적인 접근을 하든 참고를 하면서 본인이 실력 향상을 위해 밑거름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사실 시장에서 인베스터가 아닌 트레이더로서 내 돈을 걸고 하는 이른바 그 스킨 인 더 게임 플레이어가 매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것은, 특히 20년 차 된 트레이더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것은 흔한 컨텐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시황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탄핵 선고 발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발표 후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또 오후 2시 이후에 시장이 반등한 것은 왜 그랬는지, 그러한 움직임에 담긴 신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아, 시장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반응부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 나는 또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반응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지나간 시황이라고 폄훼할 수 있는 그런 허접한 컨텐츠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트레이더로서 이렇게 시황 컨텐츠를 해주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다면 저는 적극 구독할 것 같아요. 그나마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컨텐츠가 그 시황맨 TV라는 그 이동훈 대표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스킨 더 게임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또 김준송이 기회투자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김 대표님도 은퇴하고 놀면서 하는 것이지 뭐 몇십억씩 하고 하루 종일 시장에 열정 갖고 들여다보는 분은 아니시죠. 저도 언젠가 절필을 한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최대한 글을 써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장 리뷰 좀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또 갭다운 출발을 했습니다만 오전 11시 탄핵 선고를 앞두고 개장 초부터 콜옵션 변동성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시작하고, 또 현물시장 개장 후에도 어제에 이어서 추세적 매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우리 시장만이 이벤트인 탄핵 선고를 앞두고 기본적으로는 긍정적 관점을 보였던 것 같아요.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목요일 새벽에 있었던 미국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목요일 유럽 증시가 나름 잘 버텼고, 또 미국 증시야 종가 저가로 밀리긴 했지만 금요일 그 CME 전자거래의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 개파락이 얼마 안 나오니까 야, 이거 트럼프의 관세 발표가 그냥 이벤트 소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증시만 잘 버티면 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줄기차게 현물을 매도했어요. 그나마 선물은 전략적 판단을 해서 오전 9시 30분 이후의 콜옵션 변동성 폭발기에는 선물을 얼마 매도하지 않았고, 일중거래를 하는 외국인 트레이더들은 11시 탄핵 선고가 진행되면서 지수가 334선을 돌파하자 일시적으로 손절 매기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플러스권에서 선물이 한 10여 분 정도 더 움직인 뒤 문영배 재판관이 이에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라는 말을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콜옵션 가격이 아주 미친듯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선물 가격보다 콜옵션 가격이 먼저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시세 끝났구나, 대통령 파면 선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벤트 소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숏을 잡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오늘 오전에 지수가 상승한 것은 거래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탄핵안 선고라는 이벤트가
그동안 이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의미에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장 초반부터 대량의 콜옵션 매수가 있었고, 현물 또한 외국인들을 제외하고는 그닥게 매도가 나오지 않는 데다 일부 큰손들이 SK하이닉스 등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된 종목들에 자신있게 매수로 대응하면서 오전장에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근데 정작 이벤트가 소멸되자 오전장에 콜옵션 매수를 한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익 실현에 나섰고요. 거래의 상대방인 마켓메이커들은 콜옵션 매도에 대한 선물 매수 해지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니까 빠르게 청산하면서 선고 이후에 지수가 급락했다라고 봅니다. 오전장 고점이 335.8포인트, 그리고 저점이 325.7포인트니까 1시간도 안 돼서 선물로 10포인트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동안 옵션 가격이 워낙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서 이 하락에 콜옵션은 박살났을지언정 풋옵션은 생각보다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당일에 어떤 이벤트가 예고되어 있을 때는 일단 옵션 매도는 줄이거나 하는 것 좋지만, 이벤트가 나타난 뒤 변동성이 꺾일 때는 선착순으로 변동성 매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변동성 매도를 잡아대고 또 방향성은 뒤집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떠올려 보면 2011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옵션 만기 막 끝나고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 옵션 만기도 끝났으니까 열심히 오전부터 양매도 포지션을 짜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북한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면서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에 번쩍번쩍 뜬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 옵션 가격이 쫙 하고 올라갔는데, 그날 이 배가가 터지면서 한도를 쳐맞아서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배운 교훈이, 옵션 매도자들은 이 값만만 컨트롤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월물 초에는 아주 가끔 터지는 배가도 관리해야 되고, 영 아니다 싶으면 일단 선착순으로 도망 나오는 게 답이라는 점이죠. 한도 맞고 주문은 못한 상황에서 점심때 망할 중대 발표가 나왔는데 그게 김정일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옵션 가격은 정상으로 돌아갔죠.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서 외국인들은 탄핵 이벤트 발표 후 선물 매도를 재개했고요. 현물도 매도를 재개해서 선물은 7천억, 현물은 무려 1조 7천억을 선형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의 선물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1.1포인트까지 눌렸는데요. 프로그램 차익 매도 규모는 450억에 불과했지만 이거는 비차익 매도가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차익 매도를 공격적으로 체결시킬 상황이 되지 않아서 매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선물 비결 제약정은 장중 27만 3천 계약대까지 상승했는데, 어제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6월물 선물이 근월물로 거래되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강력하게 롱이 들어온 날이 있었죠. 그게 월요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들어온 선물 미결 작정은 모두 빠져나가는데 지수는 더 내려가 버렸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롱플레이를 강력하게 하다가 다 털고 나왔는데, 그 거래 상대방들이 지금 고점에서 물려있는 게 아니라 그 롱플레이에 현물 플레이어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외국인들한테 주식을 다 떠넘기고 다 털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금 공격적인 숏도 잡고 있지 않아요. 현재 추정되는 바로는 4월 3일부터 평균 단가 331선에서 약 10,000계약 정도의 외국인들이 숏을 싼 것 같아요. 거의 숏이 쌓인 게 없죠. 그러나 현물이 비중 축소는 3월 중순 이후로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그나마 우리 시장에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 방산, 조선 이 정도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 필요 없다, 한국물 비중 축소, 이렇게 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래도 옛날에는 이제 아시아 익스포저의 프락시로 우리 선물에 선물 숏을 담는다, 이런 논리는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선물 비결제약정이 지금 좀처럼 30만 계약을 못 넘기고 있는데 그냥 우리 시장은 다 떠났다, 다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공격적인 숏이 있어야만 공격적인 숏 커버도 있는 것이죠. 그냥 지금 우리 시장은 패시브 마켓이 된 것 같아요. 옵션 시장에서는 두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콜옵션 352의 대량의 롱 미결제약정을 잡은 투자자들이 목요일에 손절하고 347로 행사가를 롤링 다운했죠. 이 탄핵 발표 후 콜옵션이 변동성이 와장창 눌린데도 손절매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상 휴지가 되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해직 목적으로 매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옵션이 다 녹아내리면서 상방 베팅은 실패로 돌아갔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마켓메이커들이 목요일이 급락 초반에 옵션 포지션 롤링 다운했지만 생각보다 롤링 다운을 소극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단 배리어를 350까지 내린 거를 345까지 내렸거든요. 근데 하단 배리어는
325까지밖에 안 내렸어요. 잔존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옵션 레인지를 조율 법도 해요. 그런데 이제 변동성 자체가 높죠. 그래서 20포인트라는 넓은 레인지를 유지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하단 레인지를 지금 계속 선물이 건드리고 있는데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적극적으로 하방 해지를 안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만큼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하방은 없다라고 보는 것일까요? 물론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에서 이제 317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했으니 월요일에는 어쩔 수 없이 롤링다운 해치가 또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마켓메이커들은 이번 4월물 옵션에 대해서 초반부터 강력한 상방 마인드를 가졌던 것이거든요. 이걸 아직까지도 못 버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오늘 오후 2시 이후로 시장이 325선에서 330선까지 올랐는데 이때 연기금이 2천억 넘는 현물을 매수해서 시장 방어를 했죠. 우리 시장에 대해서 연기금이 슬슬 시장 개입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 이야기이겠지만 국내 주식에 대한 연기금 익스포저가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켓 센티먼트가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주식 매수 개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오전에 시장 개입이 들어온지 오후에 시장 개입이 들어온지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과 해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전에 시장 개입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오전 10시 전으로 개입이 들어온다. 이것은 시장이 강력한 바닥 구간이라고 보아서 적극적으로 롱을 담는 거예요. 근데 오후 2시 이후로 연기금 개입이 들어온다. 이것은 시장이 바닥이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락 속도를 저지하겠다는 의미에서 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의 반등은 긍정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유럽 지수 선물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본장 개장 시에는 마이너스 1% 정도만 하락한 상태였는데요. 개장 후에도 바로 급락이 난 것이 아니죠. 문제는 이 자리가 유로스탁스 50 지수 기준 5,000포인트라는 자리였어요. 올해 투자자들이 주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 유럽은 미국보다 아웃퍼폼할 것이다 이거였죠. 근데 어제 스탁스 50 인덱스가 5,000포인트를 깨면서 유럽 롱, 미국 숏 이걸 들고 있던 트레이더들이 이 포지션을 홀드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포지션을 집어 던지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닥치고 위험 자산에서의 탈출을 결정한 것이죠. 또 5,000포인트라는 의미는 지난 1월 유럽 증시가 상승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깨면서 CTA들도 올해 유럽이 YTD 플러스 유지는 불가능하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롱들을 다 뒤집거나 최소한 청산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시장이 급락 트리거를 작동시킨 것은 한국 시간 저녁 7시에 발표된 중국이 대미 보복 관세 34% 부과 소식 때문이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유로스탁스 50 지수의 5,000포인트 하락 전환이 이번 주 주봉 언더슈팅 마감에 대한 가능성을 키워놨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영상의 후반 대응 전략 때 언급하기로 하고 유럽 변동성 선물은 그동안의 변동성 매도자들이 강력한 손절매를 하면서 31포인트대까지 상승해서 올해의 고점 물론이고 작년 8월에 기록한 종가선마저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요일 유럽 증시가 갭다운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번은 강력한 언더슈팅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 보복 관세를 선언한 시점이 아시아 세션 장마감 후기 때문에 월요일날 아시아 세션은 증시가 심각한 요동을 칠 수 있어요. 이것이 유럽 지수 선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이번 트럼프의 관세 부과 액션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바로 보복하겠다라고 대응하지 않고 그냥 대응만 하겠다라고 수위를 조절한 반면 중국은 하루 정도는 의미 있는 코멘트를 내지 않다가 이렇게 강력 보복을 외쳤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강대강 전쟁이 시작됐으며 이게 하루 이틀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소국이 아닌 중견 국가들도 중국이 미국에 대놓고 저렇게 강하게 대응하네? 그러면 우리도 이참에 무역 분쟁에서만큼은 중국과 함께 붙어볼까?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그러면 글로벌 자유무역의 시대가 깨지는 거 아닌가? 야, 이거는 총체적 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판단이 들면서 올해 위험 자산을 진득하게 들고 밀어붙이는 건 이건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일부 논객들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블러핑이 아니라 진짜 부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그걸 외부에서는 자충수라고 보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밀어붙일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동안 지나치게 위험을 과소해 평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경고해 왔는데 이제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채권시장 또한 개장 초 지수가 하락하면서 단기물, 장기물 할 것 없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보복관세 부과를 선언하고 마지막 채권 오버슈팅이 나왔지만 그 뒤로 주가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결국 종가 저가로 밀린 것에 비해 채권시장은 중국이 보복 선언 이후로 오히려 윗꼬리를 크게 달고 내려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유럽이 장기 국채는 여전히 지난 3월 초의 재무장 선언 이후로 눌린 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자산 배분 차원에서의 안전자산 매수로 채권이 상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중국이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라는 강력한 보복을 하지 않은 상태죠. 채권시장의 특징상 이렇게 윗꼬리 한번 달았다고 해서 채권 시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장중 미국 10년 국채가 4% 선을 깼다고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인가 라고 보기에는 채권 매수자들이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이라 생각돼요. 특히 새벽이 파월 연설 이후 채권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내려온 것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통화시장에서는 어제의 달러 약세가 오늘은 급 반전되었는데 여기에도 핵심이 있어요. 폭락을 한 통화 1순위에 오지달러가 있죠. 무려 4.5% 하락을 했는데 어제가 통화옵션 만기이라서 과도한 움직임이 나온 것도 있지만 한 나라의 통화옵션이 하루에 120배 이상의 시세가 나오고 만기가 한 달 넘게 남은 풋옵션도 20배 이상 시세가 났죠. 그동안 오지달러가 한참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절매가 손절매를 만들면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또한 원자재가 이틀 연속 급락한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다른 통화들은 통화옵션 만기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후 상승한 부분을 모두 되돌려준 정도인데 시장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관세 부과에 대해서 그냥 달러의 몰락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 그거는 천천히 진행될 일이고 관세 부과에 대해서 각국의 반응은 처음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 20% 정도면 기대했던 수준이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속은 상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하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통화시장은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다라고 봐요. 그러다가 중국이 보복에 나서니까 뭐야? 그렇다면 우리도 보복 대열에 서기를 고민해 볼까? 할 때 비달러가 잠깐 살아나기도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위험 자산에 대해서 닥치고 매도가 나오니까 결국 달러는 엔화마저 누르고 종가 고가의 강세 마감했어요. 그래서 오지달러의 하락은 옵션 만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원자재의 약세 이렇게 결합된 것이고 나머지 비달러 바스켓이 반응은 중국이 맞대응 그리고 위험자산 투매 요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후자의 무게가 실리면서 하락했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원자재가 급락을 하였습니다. 커맥스 구리는 이틀 사이에 마이너스 14%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 3월 26일에 기록한 고점 대비로는 마이너스 19%나 빠졌죠. 상대적으로 런던이 구리는 동기간에 14%밖에 안 빠졌어요. 이것은 트럼프가 기초금속에도 관세를 부여할 것이라는 우려로 커맥스 구리 프리미엄이 15% 넘게 증가한 것을 되돌려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시장이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급격히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보복관세와 함께 휘토류 수출 제한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요. 기름은 올해 3월이 저점 물론이고 코로나 시대 이후로 줄곧 지지받았던 65달러 선을 너무나 쉽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기름이 하락 시작은 이틀 전에 오펙에서 감산 관련해서 일부 회원국들이 한도를 준수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라크에게 경고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간 원유 공급량이 3배를 다음 달에 공급하겠다 이러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67달러대로 내려앉았는데 이게 3월 중순 이후로 상승한 것을 한 번에 되돌려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관세 보복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격한 리스크 오프가 나타나자 유가는 수직으로 추락했어요. 미국 세션 초반에는 일시적으로 60.45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가 28포인트대에서 지나치게 오래 머물러 있었다 싶었는데 이틀 연속 급락하자 OVX 인덱스는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일시적으로 49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마감은 44.72포인트인데 이게 작년 10월 수준이에요.
자, 근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시장은 본격적인 불확실성 시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기름 가격이 2022년에 급등을 해서 코로나 시대 이후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반영했다면 2023년에는 SVB 사태 등 시장의 리스크가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4년 증시만큼은 매니피션트 7 등 AI 시대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는데 유가는 그 기간에 영 힘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아예 지난 2년이 저점권을 깨면서 글로벌 경제가 침체로 전환될 서막을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오펙 플러스가 긴급하게 생산량을 늘린 것도 각자 도생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보는 오펙 회원국들한테 사우디가 좀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 침체를 내다보는 상황에서 그냥 점유율 경쟁이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 기름 3배 ETF들이 코로나 시기에 상장 폐지가 됐었죠. 이제 유가가 만약에 레벨 다운할 것이다. 그러면 2배짜리 레버리지 ETF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대망의 미국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 초반에 유럽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정도였지 급락은 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 중국이 보복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지수 변동성이 급등하고 유럽 증시도 낙폭을 급격히 확대하자 미국 지수 선물도 강하게 부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 세션 오전장이 마칠 무렵 채권 시장은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유럽 증시도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작하자 미국 지수 선물은 본장 개장할 무렵에는 낙폭을 마이너스 2%까지 줄였어요. 참고로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 지수는 22만 8천이 나왔어요. 이 컨센서스 상회한 것이죠. 그러나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투자자들이 심리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요. 본장 개장 후 30분 동안 변동성이 계속 상승한데 전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못하니까 11시부터 50분 동안 사실상 쉬지 않고 마이너스 2.5%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10분 동안은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스탑로스까지 나왔는데요.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매도 주문을 냈는데 체결이 안 되니까 호가를 계속 낮춰가면서 매도 주문을 내다가 나중에는 못 참겠다. 매수 호가에 그냥 집어 던지는 것이 반복되면서 호가가 크게 밀렸어요. 그렇게 바닥을 찍고 나서 트럼프가 이 트루스 소셜에서 베트남과의 건전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런 소식을 전하니까 직전 50분간의 눌림을 거의 다 만회하는 V반등이 일어나죠. 이 반등이 또 2%짜리였어요. 그러나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미 꺾여버렸어요.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가 쌓이면서 결국 지수는 종가 저가로 처박히게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이유는 거래량이 지금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자들 그리고 매수자들이 서로 눈치 싸움을 하기 때문인데요. 매도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매수자들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매수 호가를 점점 낮추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체결이 급한 투자자들이 집어 던지게 됩니다. 반대로 시장에서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다고 할 경우 매도자들이 급히 매도를 거두게 돼요. 그 경우 바닥에서 매도했던 매도자들이 바로 손절매를 하면서 확 사라진 매도가의 최상위 가격으로 체결시키게 되죠. 그러면 뜬금포 장대 양봉이 나오게 돼요. 이런 양봉이 나스닥 기준으로 1분에 0.5%씩 움직이니까 이런 변동성에서는 이민희 나스닥 같은 걸로 매매했다가는 하루에 1, 2억 깨먹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마이크로로 나스닥 매매하면 빠릿빠릿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젊은 친구들은 이런 고변동성 장세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우리 시장이 하락해서 매니피션트 7들이 크게 하락했다. 이건 모두들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트레이더들이라면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사실상이 안전자산 같은 주식도 마이너스 7% 가까운 하락을 한 겁니다. 프록터앤갬블 그리고 그 존슨앤존슨 이런 주식들도 마이너스 5% 내외의 하락을 했는데 지난 3월까지는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니었고 그저 미국이 이 매니피션트 7 주식이 고평가를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4월 들어서는 그게 아니다. 그냥 자본시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목요일까지만 해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 AT&T 같은 통신주가 금요일에는 하루 만에 6% 넘는 급락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인덱스 매도를 세게 맞은 것이죠. 위험자산에서 즉시 탈출하겠다라는 신호가 보인 것입니다. 장중 S&P 기준으로 보면 2% 내외의 움직임을 1시간도 안 되는 간격으로 눌렀다가 튀어오르기를 반복했는데 그래도 장마감 1시간 남겨두고는 이제 바닥을 친 것인가 이런 반등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로 데이트 익스파이어 옵션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 물타기 매수가 들어왔던 콜 옵션을 눌러 죽이는 그 투매가 나오면서 4시 50분부터 5시까지 급락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수가 종가 저가로 처박히게 되는데,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주말을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보내게 돼요. 이제 나올 만큼 하락이 다 나온 것이 아닌가 하면서 최대한 기다렸다가 마지막 물타기 매수를 하고 주말을 넘겨야지 라는 투자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말간 좋은 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무런 소식 없거나. 전자의 경우에는 월요일에는 어떻게든 갭상승 출발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름 마음이 편하면서 그래도 매수 오바 잘했다, 잘 견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도 월요일에는 별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주말을 앞두고 리스크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투매를 한 것이다. 그러면 아무런 소식이 없었으니까 월요일 굳이 갭다운 나올 필요는 없죠. 그런데 혹여 강대강 흐름이 지속될 경우, 특히 전략적으로 지금 중국이 금요일 현물장 마감 후에 일부러 보복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월요일에 아시아 증시가 출렁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 지수 선물은 미국계 투자자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더욱더 큰 언더슈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자거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본장에서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무슨 난리가 날지 모르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은 매수 오버나잇을 한 투자자들한테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열려있고 업사이드 리스크는 기껏해야 1, 2%의 갭상승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제한된 거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미래를 예측해 보려 할 때 일반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코로나 시기 정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은 피그스 사태 그리고 리먼 사태 정도인데, 그때 현역으로 있었던 투자자들은 지금 대부분 관리직으로 승진했거나 시장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빅스가 100을 넘어가던 경험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빅스가 45를 찍었다고 세상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투자자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코로나 때는 85 찍었고 리먼 때는 100을 넘겼다고요. 리먼 때나 코로나 때나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린 이유는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결국 포지션을 청산하기만 할 뿐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리먼이나 코로나 때는 돈을 풀어서 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죠. 지금은 반대로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금융대전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상황입니다. 전혀 다르죠. 따라서 이 정도로 하락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나스닥만 빠진 게 아니라 버크셔 주식이나 통신주 같은 경기 방어주까지 다 빠진 것은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또 V반등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선물이 무려 11포인트 넘는 하락을 했는데,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고 또 다음 주는 4월물 옵션 만기주이기도 하죠. 5월물 옵션은 아직 변동성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는 안타깝게도 종합주가지수 2300선을 보러 가게 될 것 같아요. 특히 글로벌 증시 중 선두로 달려가던 유럽 증시가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이상, 우리 증시도 그동안 지지하던 YTD 플러스의 영역을 갭으로 깨게 되면 올해 들어온 롱들이 스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마켓메이커들도 이번 4월물 옵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방 리스크를 과도하게 무시해왔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어쩔 수 없이 롤링 다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화권 증시 반응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 이전까지는 웬만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시장이 일방적인 하락을 하기보다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 상승을 따라갈 것으로 보여요. 이런 움직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일중 추세 추종 전략이 가장 좋은 성과를 냅니다. 변동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추세를 일찍 포착하기도 좋고요. 또 포지션을 잡았을 때 단위 시간당 진폭이 크기 때문에 평소 최소 한나절 혹은 며칠 동안 움직여야 될 목표 가격을 달성하는 게 1시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대신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민첩함이 요구되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포지션 플레이어는 그냥 손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민첩하게 못 따라다니겠다라고 하면 그나마 딱 하나 노릴 수 있는 것은 장마감 1시간 앞두고 연기금이 시장 방어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 오늘 아래 꼬리는 어느 정도 달리겠구나 싶어서 그 구간에서는 단기 매수 정도로 대응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세션 시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연기금이 오전에 방어를 시작하는 것은 적극적인 매수로서 이후에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암시하지만 오후장, 특히
장마감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방어를 하는 것은 하락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지 이건 바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잘 구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새벽 마감한 글로벌 증시가 5%가 넘는 급락으로 종가 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락이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아시아 세션에서 한 차례 더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시아 세션에서의 언더슈팅이 유럽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최소한 미국 증시 오전장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적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와 밀접히 연관이 있는 MSCI 이머징 인덱스를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머징 지수가 마이너스 5% 넘게 하락하면서 올해의 상승 추세가 끝났고 연말까지는 전강후약이 장세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면 2분기에 당장 하락을 쫓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V반등? 이런 건 기대할 수 없다라고 봐요. 미국 증시가 고점에서 크게 하락했다고 하지만 이제 마이너스 20% 내외의 하락을 한 것에 불과하죠. 시장의 변동성이 살아날 경우 기술적 분석가들이 과거의 움직임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려 하고 그 결과 특정 가격대에서 매매가 몰리면서 지지와 저항이 생기는데 마이너스 20%의 수준은 매매가 몰릴 구간이 아니에요. 좀 더 언더슈팅을 해야 예를 들면 마이너스 38% 이런 거 그래야만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려면 아직은 전 한참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포지션으로 롱을 잡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있게 장중 등락을 쫓아다니면서 낮은 레버리지로 일중 추세 추종 거래라면 굉장히 성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하겠다? 그냥 쉬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변동성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거래를 진지하게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얼마 이상 넘어갔을 때 변동성을 매도하거나 주식을 사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이건데 저는 변동성은 매수의 대상이지 포지션으로 변동성 매도한다? 이건 자살행위예요. 변동성은 한번 뜨면 얼마를 오를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높아진 변동성은 언젠간 가라앉게 되겠죠. 근데 리먼 사태를 겪은 입장에서는 빅스가 100을 넘어가네? 이럴 수도 있나 하면서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코스피 옵션은 상한가와 하한가를 가게 됐거든요. 이게 지나치게 라떼는 말이야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좀 하락했다 하더라도 올해 상승분 그리고 작년 상승분 정도를 반납한 것에 불과하죠. 근데 작년은 AI 광풍이 불어서 과하게 올랐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시장이 좀 정신 차린 것에 불과해요. 하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이 급변에 많이 고통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강한 조정이 나와야만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또 자산 레벨업이 기회도 생기게 돼요. 누구도 바닥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으나 진정한 공포를 겪을 때 투자를 하면 높은 확률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변동성 수준은 진정한 공포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